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고 가끔은 작은 개인전도 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는 특정 장소를 못 가고 누군가는 특정 냄새만 맡아도 과거 기억이 떠오른다 하고요. 저도 특정 냄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무 타는 냄새예요. 저도 사실 이 냄새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걸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점점 규모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다가 상가 건물과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모으셨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돈 때문에 크게 걱정하며 살아본 적은 없었네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돈보다도 엄마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랐어요. 엄마는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굉장히 밝았고요. 예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도 한참 서서 꽃 구경을 했고, 길가 벽화 하나를 봐도 한참을 서서 구경하는 그런 감수성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신난 사람도 엄마였던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애들이 인형놀이 할 때 저는 색연필 붙잡고 그림만 그렸거든요. 한 번은 초등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상 받은 것보다 엄마 반응이 더 기억나요. 엄마가 저보다도 더 좋아하시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심지어는 그 그림을 액자까지 맞춰서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셨다니까요. 이거 우리 정윤이가 그린 거예요. 어때요? 정말 잘 그렸죠? 어머, 진짜요? 아이고, 딸이 엄마 닮아서 미적 감각이 있네. 그쵸? 이게 글쎄 입상한 작품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상장을 떡하니 받아올 줄이야. 저는 정윤이 나이 때는 이런 거 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딸이 나보다 낫지. 솔직히 어릴 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다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현장 학습으로 미술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친구들은 미술관보다 도시락에 더 관심 있었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떠들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팬사인회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감탄하고 있었고요. 사인 한번 받겠다고 줄도 길게 서 있는데, 그런데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림은 결국 혼자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 나 오늘 현장학습 갔다가 진짜 신기한 거 봤어. 뭐길래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해? 어떤 작가 팬사인회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렸어. 그림 보면서 좋아하고 사인 받으려고 줄도 엄청 길게 서 있었고. 이번 현장학습이 미술관이라더니 어떻게 운이 좋았나 보네. 그런 이벤트랑 겹치고. 엄마, 그래서 있지? 나도 그림으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 그래서 그때부터 화가를 꿈꾸게 됐고 부모님을 졸라서 미술학원도 다니게 됐어요. 미술 입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이 보통 늦는 게 아니거든요.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림으로 먹고 살기 쉽냐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게 늘 감각이 남다르다. 제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늘 저를 응원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예고를 갖고 미대를 갖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국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소소하지만 개인전도 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는 제 꿈만 지켜준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숨까지 구해준 분이세요. 제가 11살 때 일이에요. 가족끼리 강원도로 놀러 갔었거든요. 휴게소도 들르고 사진도 찍고 평범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들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어린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등짝 100대 맞아도 할 말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달려오는 차를 보고 저를 밀치셨어요. 저는 옆으로 넘어졌고 차는 저를 비켜갔죠. 대신 엄마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 뒤 상황은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소리 지르던 모습, 사람들이 몰려오던 모습, 구급차 소리, 병원 복도, 전부 기억납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됐죠. 다행히 하반신 신경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서 집안에서는 벽 손잡이를 잡고 움직일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무조건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어떡해요, 나 때문에. 뭐가 미안해.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안 다쳤잖아. 엄마가 너무 세게 밀친 건 아닌가 몰라. 엄마는 자기 몸보다 저를 먼저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했어요. 평생 엄마한테 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 들자. 그래서인지 저와 엄마는 유독 서로에게 애틋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사고 이후 완전히 가족 중심적으로 변하셨어요. 가족들 일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반면 남동생은 저랑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어요. 저와는 5살 차이가 났는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죠.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크지 않았고요. 솔직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저랑 저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애였어요. 계산적이었다고 해야 하나? 사람 표정이나 분위기 읽는 걸 유독 잘했거든요. 누가 기분이 안 좋은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빨리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은근히 뼈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가끔은 어린애 같지 않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애늙은이 같았달까요? 동생은 또래 친구들이 운동이나 연예인 좋아할 때 혼자 컴퓨터 부품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것에는 별 흥미도 없었어요. 특히 기계나 컴퓨터 쪽에는 유독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 이미 컴퓨터 조립은 혼자 다 했고 고등학생 때는 독학으로 간단한 프로그램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래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공통 분야인가 봐요. 아버지도 그런 동생을 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여보, 내가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났는데 도윤이 이야기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중학생 때 컴퓨터 조립을 혼자 했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던데. 당신 또 자랑하고 다녔구나. 아니,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지. 당신은 정윤이 그림 상 받았을 때 동네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 안 하고 다녔어? 그건 또 그렇지. 아니, 내가 뭐 기계 같은 걸 잘 알아야 말이지. 도윤이가 그렇게 대단한 거 맞지? 그렇다니까. 저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들은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아버지는 동생이 타고나길 머리가 좋고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며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실제로 동생은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했고 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개발 경진 대회나 코딩 대회에서도 몇 번 입상했었고요. 교수들 사이에서도 꽤 기대받는 학생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들 안심했죠. 저는 그림, 동생은 IT, 각자 자기 길 잘 찾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군대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엄마랑 사소하게 티격태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현실감 자체가 없었어요. 특히 엄마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하반신이 불편한 몸으로도 장례 절차부터 손님 맞이까지 다 버텨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가 진짜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그 뒤부터 집안은 사실상 엄마가 다 책임졌어요. 세무 처리부터 임대 관리, 건물 유지까지 혼자 공부해가며 버텨오셨거든요. 원래 아버지가 하던 일들이라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았을 텐데 엄마는 하나씩 공부하면서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만큼 슬퍼했던 게 바로 동생이에요. 동생은 군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도 갑작스레 가셨다 보니 임종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정말 한이 컸나 봐요. 평소 감정 표현이 크지 않던 애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사람 눈치 안 보고 펑펑 우는 걸 봤어요. 군대가 뭐라고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도 제대로 못 봐. 휴가라도 나와 있었으면 얼굴이라도 더 봤을 텐데. 통화할 때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그냥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도윤아, 제대만 하면 아버지랑 못 해본 거 해보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가운 말 하나를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그때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동생이 누구보다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어서 수목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생이 제대를 했는데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는 말 있잖아요. 동생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말수가 적은 게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그런 게 컸는데 제대 후에는 말수는 여전히 적어도 훨씬 차분해졌거든요. 엄마 휠체어도 먼저 밀어드리고 무거운 짐도 알아서 옮기고 집안일도 전보다 훨씬 많이 돕더라고요. 아이고, 도윤이가 군대 갔다 오더니 완전 살림꾼이 다 됐네. 아유, 야무진 것 봐. 엄마 다리 불편하니까 돕는 거지. 엄마 계속 나 이렇게 머쓱하게 만들면 다음엔 안 할 거예요. 어째요? 당연한 거를 가지고 뭐 협박하듯이 말을 하니? 철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멀었어. 정윤이 너는 왜 또 애를 올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하면 내가 당연히 칭찬해주지. 그래도 내 동생이 군대 갔다 오더니 이제 남자 티도 좀 내고 누나가 든든하네. 앞으로는 힘써야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맡기셔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집에 있는 식구가 늘어서 그런가 다행히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조금씩 집안 분위기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이었어요. 동생이 군대에서 친하게 지낸 선임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에서 친했던 사람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원래 제대한 남자들 보면 군대 이야기 한동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유독 한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자기 군 생활 힘들 때 진짜 많이 챙겨준 형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사람도 괜찮은데 지금은 IT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도윤이 입에서 누굴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게, 얘는 원래 사람 칭찬 잘 안 하잖아. 그 형은 진짜 진국이야. 군 생활 힘들 때 많이 챙겨줬어. 머리도 좋고 사람도 괜찮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이야, 우리 도윤이가 저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중에 집에 한번 모셔와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자. 원래 동생이 사람을 쉽게 믿거나 칭찬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평범한 선임은 아닌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죠. 감사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 엄마나 저는 동생이랑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그 선임을 진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누나, 전에 말했던 형. 아, 그 선임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훗날에 제 남편이 될 사람일 줄은 몰랐죠. 남편은 동생보다 3살 많았고 저보다는 2살 어렸어요. 첫인상이 굉장히 반듯했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싹싹한 거 있죠. 집에 처음 왔던 날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이게 도와야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엄마 휠체어를 자연스럽게 밀어드리고 무거운 짐도 먼저 들어주고 식사 끝나자마자 설거지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손님인데 앉아 있어요. 손님은요, 밥도 얻어먹었는데 제가 도와야죠. 아니, 그래도 손님을 이렇게 부려먹으면 쓰나. 에휴, 더 좋은 거 해줄 걸 그랬네. 방금 해주신 것보다 더 잘해주실 수도 있다고요? 하하, 괜찮습니다, 어머님. 원래 이런 거 가만히 못 보고 지나가는 성격이라서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솔직히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원래 연애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미술관 일도 바빴고 개인 작업까지 병행하다 보니 사람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소개팅 이야기하면 저는 늘 시큰둥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자주 보게 되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썸을 타게 됐는데 게다가 제가 전시 준비 기간이라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데리러 와서 집까지 태워다 주곤 했어요. 신기하게 그런 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개인전 준비 때문에 예민해져 있을 때도 묵묵히 옆을 지켜주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전 준비할 때는 저도 예민해지거든요. 작품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준비가 밀리면 괜히 짜증도 나고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봤을 땐 잘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보니까 구도도 이상하고 색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싶어. 근데 누나 원래 작업할 때마다 그러잖아.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알아. 근데 지난번에도 진짜였고 그전에도 진짜였어. 누나 전시 준비 들어가면 맨날 스스로 제일 먼저 그림 못 믿잖아. 그건 내가 제일 많이 보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자기는 계속 흠잡을 것만 찾는 거. 그래도 이번 건 진짜 별론데. 누나, 네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누나가 망했다고 했던 그림들 중에 진짜 망한 건 별로 없었어. 그건 네가 그림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아는 건 하나 있어. 누나 지금 엄청 지쳤다는 거. 개인전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작업만 했잖아. 그렇게 뿌연 머리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좋을 것도 안 좋아 보이지. 그런 것도 같긴 해.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보고 밥부터 먹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일걸? 매번 제 히스테리를 받아주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제 그림 얘기도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마음이 갔죠. 사실 관심 없는 사람은 몇 분만 지나도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동생이 유독 남편을 믿고 따랐어요. 그게 저한테는 꽤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믿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정도 만난 뒤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처음 1, 2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남편은 엄마한테 정말 잘했어요. 주말이면 먼저 장모님 집 가자고 했고 엄마 병원 예약이나 건물 관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늘 혼자 버티던 엄마였잖아요. 그런 엄마도 남편을 꽤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가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남편은 기계나 IT 쪽에 워낙 밝았고 동생이랑도 관심사가 잘 맞아서 둘은 만나기만 하면 컴퓨터나 프로그램 이야기로 몇 시간씩 떠들더라고요. 정확히는 둘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저만 못 알아듣는 거였죠.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 뒤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서로 허물을 벗었다는 느낌? 솔직히 누가 보면 저랑 제 동생이 남매가 아니라 제 남편이랑 동생이 형제인 줄 알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그 무렵 우리 집에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고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윤아,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상하게 어디 나가기만 하면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뒤에서 누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 엄마, 요즘 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세입자 새로 들어왔다며 평소랑 다르게 신경 쓸 게 많아서 예민해진 건 아니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괜히 찝찝하단 말이야.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서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드시던 약 봉투가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혈압약이랑 당뇨약, 신경통 약까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거든요.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해두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오히려 더 꼼꼼해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약 순서가 엉망이 된 거예요. 정윤아, 너 내 약 만졌어? 아니, 왜?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정리해놨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 뭐? 약 순서가? 아니, 큰일 날 뻔했네. 엄마 요즘 정말 걱정되네. 엄마가 착각한 거는 아니지? 아니야. 내가 이걸 몇 년을 해왔는데 혈압약이랑 당뇨약이 섞여 있잖아. 근래 예민해진 탓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꼼꼼히 살피던 엄마가 때마침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하마터면 약을 중복 복용할 뻔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누가 자꾸 내 물건에 손대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약도 그렇고. 가끔은 물건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고 자꾸 누가 손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엄마가 예민해진 거라고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던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장모님이 그렇게 느끼시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외부 해킹도 많고 범죄도 많고요.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괜히 별일 아니다 생각했다가 진짜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매형 말이 맞아. 어차피 집 CCTV도 오래됐고 요즘 장비가 훨씬 좋아. 이번 기회에 바꾸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홈 시스템 연결하면 집 밖에서도 다 볼 수 있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둘이 알아서 해. 근데 너무 돈 많이 쓰지는 말어. 진짜 내 착각일 수도 있잖니. 안전에는 돈 아끼시면 안 돼요, 장모님. 장모님 혼자 계시는 시간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맡겼어요. 둘은 직접 업체도 알아보고 필요한 부품은 따로 구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팎 CCTV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현관, 거실, 복도는 물론이고 엄마 방 근처까지 센서가 달렸어요. 아니, 무슨 집에 이렇게까지 해?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죠. 어차피 설치할 거면 사각지대 없이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고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 엄마 방 근처도 달아두는 게 좋아. 밤에 무슨 일 생겨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나는 진짜 호강 안 해. 딸 하나 아들 하나 사위 하나가 돌아가면서 챙겨주고 말년에 복이 있나 보다. 자식이 셋이 된 걸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때는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를 저렇게 챙기는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엄마 휠체어 바퀴도 직접 점검해주곤 했어요. 하루는 엄마 집 창고에 갔는데 남편이랑 동생 둘이 나란히 앉아서 휠체어 바퀴를 분해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뭐해? 바퀴 점검? 바퀴 점검? 왜? 엄마가 휠체어 이상하대? AS 받으러 보내면 되는데 왜 둘이 고생하고 있어? 형이 밀어보다가 뭔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어려운 거 아니라서 그냥 우리가 슬쩍 보고 다시 조립하면 돼. 어머님 휠체어가 생각보다 중요한 물건이잖아. 매일 쓰시는 건데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바퀴에 기름칠하고 나사 조이고 브레이크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너무 이쁘더라고요. 동생도 남편도 우리 엄마 챙기겠다고 코에 기름 묻히고 낑낑대고 있는 게 귀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집 근처 골목을 지나가는데 수상한 남자들이 몇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남편이랑 동생도 같이 있었고요. 아는 사람들인가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생 표정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봐도 신랑이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들은 돌아갔고 저는 바로 남편이랑 동생한테 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까 분위기 왜 그랬어? 아, 깜짝이야. 당신 여기 있었어? 별일 아니야. 요즘 우리 집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들이라 이야기 좀 한 거야. 계속 수상한 짓을 하는 것 같길래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하라고 말해준 거지. 진짜? 근데 도윤이 표정은 왜 그렇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서 그랬어. 누나도 봤잖아. 인상들이 좀 무섭게 생겼잖아. 다음에 또 보이면 바로 신고하면 돼. 일단 오늘은 그냥 돌려보냈어. 둘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 사람들이 지나간 골목을 향해서 눈 한번 째릿 흘겨줬네요. 걱정은 됐지만 믿음직한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은 유독 엄마 외출 일정에 민감하게 굴더라고요. 병원 가는 시간, 거래처 만나는 날, 친구 만나는 장소까지 세세하게 물어보면서요. 장모님 내일 병원 몇 시에 가세요? 끝나고 바로 집에 오시는 거예요? 혹시 거래처 가시는 날이랑 겹치면 제가 시간 맞춰서 모셔다 드릴 수도 있어서요. 아이고 참 별걸 다 챙긴다. 엄마가 애도 아니고 다녀올 수 있어. 그건 아는데요. 요즘 동네 치안도 별로잖아요. 장모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마주친 이후로 남편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불안해할까봐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른스럽던지요. 참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정말 큰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엄마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한 날이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집 앞에 차 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건물에서 나와 경사로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휠체어가 이상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머머 이게 왜 이래? 그 순간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그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라서 차문 열고 달려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속도가 붙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정윤아. 엄마. 그때 단지 내로 들어오던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끼익 소리와 함께 순간 고무타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릴 적 엄마 사고 나던 날 맡았던 냄새랑 똑같았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1살 때 그 사고 이후로는 맡아본 적도 없는 냄새였는데 그 냄새가 나는 순간 병원 복도며 구급차 소리며 엄마가 누워있던 병실까지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 한 분이 휠체어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몇 초 차이였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어떻게 브레이크 잡는 걸 까먹으셨나 봐. 어머 세상에.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저기서 보는데 휠체어가 갑자기 확 내려오더라고. 어떡해.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덕에 큰일 모면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엄마는 그날 이후 완전히 겁에 질리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손을 떨더라고요. 정윤아, 나 진짜 무서워. 엄마, 이제는 진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물건 위치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일은 설명이 안 되잖아. 하필 휠체어 브레이크가 왜 갑자기 고장나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때부터는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멀쩡했던 휠체어였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 남편이랑 동생이 직접 점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제대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점검해보자는 마음으로 동네 철물점에 휠체어를 맡겼습니다. 원래는 브레이크 쪽만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철물점 사장님이 바퀴를 분해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표정도 이상해졌고요. 어허, 이게 뭐지?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이거 원래 있던 겁니까? 사장님이 가리킨 곳을 보는데 당연히 처음 보는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휠체어 안쪽까지 살펴볼 일이 있어야 말이죠. 바퀴 안쪽 깊고 작은 틈에 손톱만한 검은 장치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거든요. 정말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 위치였어요. 저게 뭔데요? GPS 같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장비 업체에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정확하게 뜯어봐야 알겠지만 이거 도청 기능 있는 장치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온몸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도청 장치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누군가가 엄마 휠체어 안에 저런 걸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군가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누군가 몰래 침입해서 휠체어에 손을 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가족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싶다고도 말했고요. 경찰도 생각보다 사건을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엄마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휠체어에 이상한 장치가 발견됐고 브레이크까지 고장났으니까요. 경찰은 저희 집에 CCTV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집 CCTV랑 동네 CCTV를 같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집 곳곳에서도 똑같은 도청 장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집 CCTV는 메모리 저장 기간이 끝나서 영상이 대부분 다 삭제돼 있었다는 거예요. CCTV를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상이 대부분 삭제돼 있었다? 솔직히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얼마 전 CCTV를 최신 장비로 바꾸자고 했던 사람, 직접 업체 알아보고 설치까지 도왔던 사람, 그리고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연결했던 사람, 휠체어 점검까지 맡았던 사람, 남편이랑 동생 얼굴이 순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저는 설마 했죠.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둘을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청 장치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수사대까지 동원됐다니까요. 사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져버린 거예요. 사실상 엄마 휠체어를 고장낸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장치 구매 내역, 장치와 연결된 앱 기록, 위치 데이터까지 전부 도청 장치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청 장치의 위치까지 남냐고 물어봤거든요. 일반 도청 장치가 아니더라고요.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기계라서 위치 데이터나 앱 접속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가 연결되는지 누가 관리했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설치한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연결된 기록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범인이 누군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 다시 갔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청 장치에 남아있던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보들이 한 군데로 연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모이는 곳은 바로 저희 집 내부였어요. 저는 그 말도 충격이었는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계정의 주인이 밝혀진 거예요.
남편과 동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CCTV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동생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사위가 왜 그래? 우리 아들이 왜 그래?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도윤이가 얼마나 엄마를 챙겼는데 사위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황과 증거가 충분한 이상 둘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몇 주 동안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는데 경찰이 남편과 동생 휴대폰을 포렌식하던 중 검색 기록이 나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기록이길래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여준 내용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노인 사고사 확률, 부모 사망 시 상속 비율, 상속 절차, 휠체어 사고, 그 외에도 비슷한 검색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정도로 나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겠지. 아니겠지. 엄마, 누가 잘못 검색한 거겠지. 그렇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저는 그 말에 대답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 검색 기록들을.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함께 기록한 엑셀 파일이 공개된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그런데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사채와 대출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항목들이 전부 정리돼 있었거든요. 금액도 적혀 있었고, 언제 빌렸는지도 적혀 있었고, 어디에 썼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군대에서부터 시작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코인, 주식, 게임, 도박, 정말 가리는 거 없이 돈을 끌어다 썼더라고요. 이미 상상 초월하는 빚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모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분할 시 모두 해결 가능, 딱 그 한 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도청 장치, 휠체어, CCTV, 엄마 일정, 이상한 사람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둘은 겉만 멀쩡했던 거예요. 이미 속은 다 문드러져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IT 외주 사업이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코인 투자에 손을 댔고 불법 사이트 운영까지 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동생도 다르지 않았어요. 군대 시절부터 코인, 도박, 불법 프로그램 제작에 손을 대고 있었고 이미 감당 못할 수준의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은 게요. 알고 보니 예전에 집 근처를 서성거렸다던 그 남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심지어 둘이 군대 시절부터 꽤 오래 이런 이야기를 나눠왔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저에게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은 동생과 군대 선후배로 지내면서 이미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명의 건물, 재산 규모, 가족 관계,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돈을 위해 의도적으로 저한테 접근했던 거죠. 도청 장치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엄마 행동 감시 목적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CCTV 역시 둘이 일부러 지웠던 거였고요. 애초에 저장 기간 자체도 2, 3일 정도로 짧게 설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도,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자 제 동생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이런 일을 계획한 이유는 결국 하나였어요. 불어난 빚을 청산하기 위해 엄마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슬퍼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엄마 재산부터 지켜야 했거든요. 엄마 명의로 된 재산들을 전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동생은 이미 서로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저랑 동생이 있는 이상 엄마 재산을 직접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상속을 받으면 거기서 반절을 가져가는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뒀던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오래된 원한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누가 엄마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이유가 돈이었다니요. 그것도 자기 가족 돈, 자기 엄마 돈, 장모님 돈. 그 사실이 더 끔찍했어요. 저는 단 한 푼도 동생한테 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던 카드랑 계좌 비밀번호도 전부 변경했어요. 정윤아, 정말 도윤이가 그런 거 맞는 걸까? 엄마는 아직도 안 믿겨. 걔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응? 엄마, 나도 안 믿겨. 나도 아직 꿈 같아. 근데 증거가 너무 많잖아. 이제는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자꾸 아니라고 하고 싶어. 뭔가 잘못된 거라고 하고 싶다고. 엄마는 울고 저는 서류 정리하고 변호사는 계속 연락 오고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닌 괴물의 짓을 한 동생,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같은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둘이 끝까지 서로 감싸줄 줄 알았거든요. 형제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서로 끈끈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 못 가나 봐요.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둘 관계는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입을 맞춘 듯 행동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계속 압박하니까 남편이 먼저 동생을 배신하더라고요. 모든 일은 처남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장모님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인데 조금만 압박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휘둘린 거예요. 뭐? 어디서 구라야. 형이 우리 집 재산 이야기 먼저 물어봤잖아. 우리 엄마 건물은 몇 채냐,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누가 먼저 그런 이야기 시작했는데 네가 먼저 상속 이야기 꺼냈어. 장모님 재산은 결국 너랑 누나가 받는 거 아니냐고 한 것도 너였고, 그래서 내가 휠체어 건드리자고 했냐? 도청장치 달자고 했냐? 형이 다 알아서 한다고 설치한 거잖아. 설치는 내가 있어도 계획은 네가 세웠잖아. 끝까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형 아니었으면 이런 일 시작도 안 했어. 재판정에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한때는 만나기만 하면 컴퓨터 이야기하고 형 동생 하면서 붙어 다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요. 둘 다 그냥 엄마를 겁줘서 재산을 빨리 정리하게 만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 건강에 위협을 느끼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빨리 물려줄 것 같았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댔죠. 그 말을 누가 믿어요? 겁을 줘. 휠체어 브레이크를 고장내놓고 도청장치를 달아놓고 사람을 감시해놓고 그걸 겁주는 거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 뒤로도 둘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뒤집어가며 버럭버럭 싸워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과 한 집에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 제가 평생 믿었던 동생, 그간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전부 가짜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과 동생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 휠체어 브레이크를 고의로 고장낸 정황, 불법 도청장치 설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정황까지 전부 인정된 거예요. 특히 남편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혼인관계를 이용했다는 부분까지 인정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죠. 그리고 판결이 나온 그날도 엄마는 결국 엉엉 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재판은 끝났고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솔직히 이혼 과정도 허무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들을 줄 알았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변명도 없었고 후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허탈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아내가 아니라 돈으로 본 건가 싶더라고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동생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남편 메신저가 전부 복구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거기에는 동생 욕을 한 내용도 있었고 동생을 배신하려던 정황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국 둘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비교적 짧은 실형을 살게 됐어요. 죄질은 나빴지만 초범이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엄마가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대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아들이라고 감싸더라고요. 그래도 도윤이는 엄마 아들이잖아. 잘못은 했어도 엄마는 차마 더 세게 벌 달라고는 못하겠다. 엄마는 큰일 날 뻔해놓고서도 아직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도 안다. 엄마도 다 알아. 근데 엄마 마음이 그게 안 돼. 그렇게 몇 달 뒤 동생이 출소했어요. 저는 솔직히 집에 들이는 것도 싫었어요. 당장 내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해서 겨우 집에서는 살게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뱅킹을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오류가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눌렀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싸했어요. 왜 있잖아요. 사람 촉이라는 게요. 저는 그 순간 동생 얼굴부터 떠올랐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출소한 뒤 동생이 가장 절박하게 찾던 건 돈이랑 컴퓨터였거든요. 심지어 밤낮 없이 엄마를 찾으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자기에게 재산은 얼마 물려줄 거냐며 미친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재판받고 감옥 갔다 오고 엄마가 그렇게 울었는데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동생을 격리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느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요. 동생은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도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살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불법 사이트 제작이나 도박 프로그램 제작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설마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모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엄마, 얘 또 시작했어. 설마 아니겠지.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증거가 있어. 도윤아, 너 진짜 또 그러는 거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너 불법이라는 게 뭔지 몰라? 아주 뇌가 망가졌니? 그럼 누가 나 써주는데? 정과자라고 나 거절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 말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못해서 감옥 갔다 온 건 본인인데 세상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저 스탠스 자체가 범죄자 마인드 아닌가요? 결국 저는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넘겼습니다. 결국 자료들은 경찰로 넘어갔고 동생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고요. 저랑 엄마는 동생이 벌을 받고 나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처음으로 동생 접견을 갔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이 망한 걸 직감해서인지 반성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나, 나 좀 살려줘.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한참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 진짜 잘못했어. 나도 알아. 나 이제 진짜 바르게 살게. 누나가 엄마한테도 말 좀 해줘. 누나가 한 번만 도와줘. 응?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불쌍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 가족이었는데도요. 엄마 목숨값 계산하던 애가 엄마 재산 받아서 빚 갚을 생각하던 애가 이제 와서 살고 싶다고 우는 꼴을 보니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든든하고 성실한 동생이었는데 이젠 괴물을 보는 것 같아. 누나,
너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는 죽을 뻔했는데 넌 아직도 네 인생 걱정만 하네? 동생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그대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동생이 출소하기 전 동생 모르게 이사를 갔어요. 동생도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인지 출소 후에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잊을만 하면 메시지를 남겼어요. 누나, 엄마 요즘도 병원 잘 다니고 계시지? 내가 물어볼 자격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자꾸 걱정되네. 나 지난달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어. 답장은 안 해줘도 되는데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줘. 누나도 건강 챙기고. 저는 동생의 메시지에 답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경찰에게 동생의 근황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한두 달 정도의 짧은 옥살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동안은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CCTV만 봐도 숨이 막혔고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려도 누가 또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가장 가까이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제 인생의 동반자였고 동생은 제가 평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 엄마는 대체 어떤 심경이겠어요? 엄마는 사건 이후 정말 많이 약해지셨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셨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겠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어느 날은 새벽에 몰래 거실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붙잡고 우시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아직 동생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죠. 함께한 시간이 얼마고 혈육이라는 게 얼마나 애틋한 건데요. 어릴 때 같이 게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 아빠 몰래 밤늦게 라면 끓여 먹고 제 전시회에 몰래 와서 사진 찍어주던 동생 모습도 분명 기억나거든요.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이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봐버렸으니까요. 동생만큼은 아니어도 전 남편도 가끔은 생각나요. 소식은 이혼 이후로 들은 적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요. 사실 전 남편 자체가 그립다기보다는 미래를 꿈꾸느라 부지런했고 행복했던 지난날의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외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거라고요. 그런데 동생 일을 겪고 나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화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이 왜 망가지는지, 사람이 왜 스스로를 망치는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시 돌려놓는 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아무래도 저는 원래부터 미술을 해왔잖아요. 그림이 사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예전부터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술로 심리 치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미술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은 잘 몰라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도 전문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미술 치료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게도 이러저런 일들이 지나가고 어느덧 제 나이도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슬슬 제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초반까지는 아무 말 없으시더니만 40 되면 진짜 어렵지 않겠냐고 은근히 계속 말을 거세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가족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못하겠어요. 가족은 가장 따뜻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너무 가까운 곳에서 배웠거든요.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닫아놓고 살지는 않으려고 해요. 엄마도 있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가족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가끔은 동생이 보내온 메시지를 답장을 안 하더라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창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족도 끝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고민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